전화벨이 울렸다. 1987년 10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을지로. 뒷골목의 작은 원룸에서 박영희는 바느질감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집 전화를 아는 사람은 딸 수진과 미인당 김 사장뿐이었다. 여보세요? 박영희 씨시지요? 청와대 의전비서실입니다. 영희의 손에서 바늘꽂이가 떨어졌다. 청와대라니. 무슨 일일까? 혹시 수진이가 또 시위에 나가서 잡혀간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부인 마님께서 한복 제작을 의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흘 전 일이 떠올랐다. 미인당에서 22년을 일했지만 김 사장이 차갑게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기계가 다 해요. 손바느질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젊은 애들은 기성복만 입으려 하고. 미안하지만 그만두셔야겠어요. 그날 밤 영희는 22년간 모은 바느질 도구들을 하나씩 헝겊에 쌌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침부터 직접 깎아 만든 골무까지. 각각의 도구에는 셀 수 없는 밤들의 기억이 배어 있었다. 새벽 4, 5시까지 바느질하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던 밤들. 남편 없는 설날 밤 수진이와 둘이서 새 한복을 입고 세배하던 밤들. 청와대로 가는 길. 지하철 3호선 안에서 영희는 작은 보자기에 싼 바느질 도구를 가슴에 꼭 안았다. 1987년 가을의 서울은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다. 젊은이들의 구호 소리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최루탄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영희는 문득 7년 전을 떠올렸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들려온 총소리와 함께 남편 박철수가 사라진 밤.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찾아 영희는 닷새를 헤맸다. 마침내 상무대 앞에서 만난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다. 22살의 딸 수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그로부터 석 달 후였다. 엄마 서울 가면 뭐하고 살아? 수진이가 물었을 때 영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었다. 바느질에서 살지. 엄마 바느질은 어디 가서도 통할 거야. 명동의 작은 한복점 미인당에서 시작한 22년. 처음엔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서울 손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영희의 손끝에서 나온 한복을 본 후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배운 조선시대 궁중 침선법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한복은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특히 영희가 놓는 꽃 자수는 명동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모란 꽃 한 송이를 수놓는 데만 열흘이 걸렸지만 그 꽃은 마치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았다. 꽃이 하나하나의 그라데이션, 이슬방울 같은 영롱함까지 실로 표현해냈다. 손님들은 박 선생님 손은 보물이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기성복 바람이 거세지면서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젊은 여자들은 추석이나 설에도 양복을 입었고 결혼식도 웨딩드레스가 대세였다. 미인당의 매출은 해마다 떨어졌고 김 사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청와대 정문에 서자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가웠다. 한복 치마를 여미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의전비서가 나와 안내했다. 영부인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며 영희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놀랐다. 22년 동안 미인당의 삐걱거리는 마루에 익숙해진 발이 이렇게 조용한 카페 뒤를 걷는 게 어색했다. 사방의 벽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렸다. 영부인을 만난 순간 영희는 왜 자신이 불려왔는지 알 수 있었다. 영부인의 눈에는 진짜 한복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요즘 시중에 나도는 기계로 찍어낸 한복이 아닌 옛 조선 왕비들이 입었던 그런 진짜 한복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박 선생님이군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꽃 자수를 보고 싶어요. 영희는 보자기를 풀어 작은 조각천을 꺼냈다. 그 위에는 벚꽃 한 송이가 수놓여 있었다. 복숭아빛 꽃잎과 연두색 새순이 너무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흩날릴 것 같았다. 영부인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는 처음 봅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배운 건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면 꽃도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22년간 바느질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밤늦게 홀로 앉아 바느질하며 딸의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손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던 애절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국빈 만찬용 한복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복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되었을까? 돌아가는 길, 영희는 지하철 안에서 곰곰 생각했다. 미인당 김 사장이 자신을 해고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매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혹시 자신의 실력을 독점하려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청와대 이야기를 하자 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엄마, 혹시 김 사장이 엄마 기술을 빼돌리려는 거 아닐까? 요즘 대기업들이 전통 기술을 사들여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고 한다더라고.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김 사장이 자신을 해고한 이유를 말이다. 손바느질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해고한 사장이 정작 자신의 기술은 탐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청와대 의뢰가 들어온 것을 알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네온사인이 깜박거렸다. 1987년의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도시 곳곳이 공사장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서구화되어 갔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영부인의 눈에서 본 그 간절함이 그것을 증명했다. 새벽 4시 영희는 일어나 차를 끓였다. 딸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대학생이 된 수진이는 요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느라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다. 찻잔을 들고 작은 창가에 앉아 영희는 멀리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았다. 남산타워에서 나오는 불빛이 새벽 하늘에 희미하게 번졌다. 22년 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부인의 한복을 만드는 일, 그것은 단순한 옷 만들기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어머니로부터 자신으로 이어진 손끝의 기회가 마침내 빛을 볼 때가 온 것이다. 바느질함에서 가장 좋은 실들을 꺼내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김 사장이 자신을 해고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최고의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첫 번째 도안을 그리기 시작하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담은 손길만큼은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땀 한 땀의 정성을 담아 22년간 품어온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1987년 10월의 서울. 가을 햇살이 을지로 뒷골목까지 따스하게 비춰들었다. 영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1980년 5월의 광주는 아직도 영희의 꿈속에 나타났다. 총소리와 최루탄 냄새, 그리고 남편. 철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 아침의 모습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다.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 나가는 척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작업복 속에 학생들이 나눠준 유인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26살의 철수는 비록 공장 노동자였지만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것이 남편이 영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닷새 후 상무대 앞에서 만난 철수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겨우 22살이었던 딸 수진이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영희는 결심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수진이가 아버지를 닮아 의로운 성격이었는데 만약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몰랐다. 1980년 8월 서울행 버스 안에서 영희는 보자기에 싼 바느질감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늘과 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준 골무까지. 그것이 영희가 광주에서 가져온 전 재산이었다. 서울 청량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영희에게는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하고 살아? 바느질에서 살지. 엄마 바느질은 어디 가서도 통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광주에서도 동네 아낙네들은 영희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했었다. 특히 한복 치마에 놓는 꽃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꽃 같다고들 했다. 첫 며칠은 청량리역 근처 여인숙에서 보냈다. 하루에 1,000원씩 나가는 숙박비가 아까워서 영희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을지로,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바느질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문제는 사투리였다. 영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1980년 광주 이후 전라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영희는 뼈저리게 느꼈다. 명동 한복점 미인당을 처음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지쳐서 걷고 있던 영희의 눈에 작은 간판이 들어왔다. 미인당 한복 전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색색의 한복들이 영희의 마음을 끌었다. 김 사장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영희가 바느질을 해보고 싶다고 하자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전라도에서 올라왔다고요? 예. 광주서 왔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영희가 보자기에서 꺼낸 작은 자수 조각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복숭아꽃 한 송이가 섬세하게 수놓인 1,000조각이었는데 꽃이 하나하나의 그라데이션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진짜 꽃같이 보였다. 이거 직접 놓으신 거예요? 예. 할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김 사장은 한동안 그 자수를 들여다보았다. 30년간 한복업에 종사해온 그도 이렇게 정교한 자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특히 꽃 중심부의 암술과 수술을 표현한 기법이 범상치 않았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이렇게 해서 영희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박음질이나 시접 정리 같은 일을 맡겼지만 김 사장은 곧 영희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다. 영희가 놓는 자수는 다른 직공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미인당은 명동 한복점 거리에서도 작은 편에 속했다. 1층은 매장이고 2층이 작업실이었는데 영희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여직공이 일했다. 대부분 40대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처음엔 영희의 전라도 사투리를 신기해했다. 아이고 말이 참 이쁘네. 하지만 곧 영희의 바느질 실력을 본 후엔 모두들 감탄했다. 특히 최고참인 박순자 언니는 영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영희야, 너 손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바느질 잘하는 사람 처음 봐. 영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청량리 쪽방촌에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수진이와 함께 야식 장사를 했다. 김밥과 라면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다. 1980년대 초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로 넘쳤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라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상대로 한 야식 장사는 제법 괜찮은 수입원이었다. 어머니 힘들지요? 수진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을 때마다 영희는 웃어넘겼다. 괜찮다. 우리 수진이만 건강하면 되는 거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의로운 성격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1983년 수진이가 서울대 국문과에 합격했을 때 영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등록금은 영희가 밤낮으로 일해서 마련했다. 미인당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집에서도 바느질을 했다. 다른 한복점에 하청을 받아서 새벽까지 바느질하는 일이 많았다. 수진이도 어머니를 도왔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야식 장사를 도우며 주말에는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학생운동 참여는 점점 적극적이 되어갔다. 1985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5주년을 맞아 대학가의 시위 바람이 불 때 수진이는 선두에서 구호를 외쳤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자.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진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서로 달려간 영희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를 만났다. 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이제 딸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행히 수진이는 일주일 만에 석방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적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수진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영희는 가슴을 조이며 뉴스를 지켜봤다. TV 화면에는 최루탄 연기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보였고 그 중에 수진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수진이는 무사했다. 오히려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해 가을 영희는 미인당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다. 한복업계도 많이 변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식에도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명절에도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영희의 바느질 솜씨만큼은 여전히 최고였다. 특히 영희가 놓는 모란꽃 자수는 명동 일대에서 유명했다. 한 송이를 완성하는데 보름이 걸렸지만 그 꽃은 마치 살아서 향기를 풍기는 것 같았다. 부유한 집 부인들은 영희의 자수가 들어간 한복을 입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기계로 찍어낸 기성복이 대세가 되어가고 전통 바느질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김 사장의 얼굴도 해가 갈수록 어두워졌다. 그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영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전화가. 돌이켜보면 영희의 서울 생활 7년은 끈질긴 인내의 시간이었다.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딸의 학생운동 때문에 가슴 졸였던 밤들, 그리고 새벽까지 바느질하며 등록금을 마련했던 고단한 일상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영희를 지켜준 것은 바느질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신으로 이어진 손끝의 기회.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희만의 것이었다. 1987년 10월, 을지로 쪽방촌의 작은 창가에서 영희는 남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22년간 한 땀 한 땀에 담아온 정성이 마침내 빛을 볼 때가 왔다는 직감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남산타워의 불빛이 영희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궁에서 바느질을 배우던 시절의 이야기들. 왕비의 저고리에 술을 놓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던 말씀들.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밑바탕이었다. 할머니, 손녀가 이제 큰일을 하게 생겼어요.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늘꽂이에 꽂히는 침들이 촛불에 반짝거렸다. 22년 전 광주를 떠날 때 가져온 그 바늘들로 이제 영부인의 한복을 만들게 된 것이다. 수진이가 늦게 들어왔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온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내일부터 큰일 시작해야 해서. 청와대 일 말씀이세요. 정말 대단해요, 엄마. 수진이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꿈꾸던 민주화가 이뤄져가는 이 시점에 어머니가 청와대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 묘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큰일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바느질감의 향기와 함께 오랜 세월의 추억들이 배어 있었다. 7년간의 서울 생활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다. 영희는 내일 시작할 일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가장 좋은 비단과 실을 골라내고 할머니의 골무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영부인의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줄 작품이 될 것이었다. 깊은 밤, 을지로 골목에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영희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가 마침내 온 것이다.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바느질이 이제 가장 큰 무대에 서게 될 것이었다. 1985년 봄, 서울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1988년 올림픽을 3년 앞둔 도시 곳곳에 공사장 소음이 울려 퍼졌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이었고 강남 일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단지가 올라갔다. 한강에는 새로운 다리들이 놓이고 도로는 확장되었다.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공사장 같았다. 명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현대적인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다. 골목마다 재개발 계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영희가 5년째 일하고 있는 미인당이 있는 골목에도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어느 날 아침 김 사장이 유난히 심각한 표정으로 직공들을 작업실에 모았다. 평소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더욱 굳어 있었다. 5명의 여직공들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김 사장을 바라봤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답니다. 6개월 후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영희는 바느질하던 손을 천천히 멈췄다. 5년간 매일 출근했던 이곳, 자신의 바느질 실력을 인정받고 정착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직공들의 표정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순자 언니는 한숨을 푹 쉬었고 막내 경희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김 사장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계속 말했다. 다행히 롯데백화점에서 한복 코너를 제안해왔어요. 거기서 일하실 분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조건은 나을 거고요. 하지만 영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백화점에서의 일은 지금까지 해온 바느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대량 생산, 빠른 작업, 정해진 규격. 그런 것들이 자신이 추구해온 바느질 철학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았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한복 코너는 영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밝은 형광등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는 기성복 한복들이 사이즈별로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수선 코너에는 최신형 재봉틀 여러 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작업 지시사항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여기서는 하루에 최소 10벌은 처리하셔야 해요. 손바느질보다는 재봉틀 사용을 적극 권합니다. 효율성이 생명이거든요. 수선 코너 매니저의 말을 들으며 영희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벌의 한복에 며칠이고 정성을 다해 자수를 놓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바느질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오직 속도와 효율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첫날부터 영희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재봉틀의 단조로운 소음은 집중력을 흐렸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손을 경직시켰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수선이지 아름다운 바느질이 아니었다. 아줌마, 이거 언제 돼요? 내일 입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니, 뭐가 그리 복잡해요? 그냥 줄이는 것뿐인데 다른 데 가야겠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영희는 자신감을 잃어갔다. 5년간 미인당에서 쌓아온 자부심과 긍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고객들은 영희의 정교한 바느질 솜씨를 알아주지 않았고 단지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만을 원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영희는 백화점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영희 씨 같은 장인이 그런 곳에서 오래 일할 순 없죠.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쉽지 않겠지만요. 1985년 여름, 영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다. 하지만 서울의 한복업계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복점들이 기성복 위주로 업종을 바꾸었고 전통 방식의 수작업 바느질을 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남대문 시장의 작은 점포들도 중국산 저가 한복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을지로와 동대문을 오가며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다. 간혹 일거리가 있어도 품삯이 터무니없이 낮았거나 아니면 빠른 작업만을 요구하는 곳뿐이었다. 영희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8월 수진이가 또다시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다. 전화를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달려간 영희는 깁스를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멍든 얼굴, 부순 다리를 본 순간 7년 전 남편 철수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엄마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아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영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딸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게다가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다.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을지로 쪽방촌의 작은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를 걱정했다. 25년간 바느질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자존심을 접고 부유한 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복 수선이를 구하기 시작했다. 강남의 큰 집들, 한남동의 저택들,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한복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복 수선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경비원이 나와 쫓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딸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었다. 운이 좋을 때는 실제로 수선할 한복을 얻을 수 있었다. 그곳 부인들은 영희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접은 여전히 냉정했다. 아,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값은 너무 비싸게 받지는 마세요. 요즘 한복 입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시장 가격을 생각해야죠.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원래 받아야 할 품삯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딸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해 가을,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한복 수선을 위해 찾아간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였다. 2층 양옥집의 넓은 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년의 신사가 영희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 자수 혹시 직접 놓으신 건가요? 영희가 수선하고 있던 한복 저고리에 놓인 국화 자수를 가리키며 그가 물었다. 국화 꽃잎의 미묘한 색상 변화와 잎사귀의 자연스러운 곡선, 줄기의 입체감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예.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제가 전통공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법은 처음 봅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정민수 교수였다. 조선시대 복식과 자수 기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다. 정 교수는 한참 동안 영희의 자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30년간 고문원과 박물관 유물들을 연구해온 그의 눈에도 이런 정교하고 전통적인 기법은 드물었다. 특히 꽃 중심부의 암술과 수술을 표현한 방식, 꽃잎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기법이 범상치 않았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기법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어릴 때 궁에서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교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조선시대의 궁중 침선 기법이 민간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진 줄 알았던 전통 기법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어머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연구실에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영희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다. 자신의 바느질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며 점점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구실에서 정 교수는 영희에게 조선시대 궁중 복식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왕과 왕비의 옷에 놓인 자수들, 궁녀들의 치마에 수놓인 꽃 문양들, 조선 후기 궁중 예복의 세부 자료들까지.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영희가 할머니에게 배운 기법과 거의 똑같았다. 어머니의 할머니께서 정말 궁에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법은 일반 민간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궁중에서만 전해지던 비법이거든요. 정 교수는 영희의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촬영했다. 실에 꼬인 방향, 바늘을 넣는 각도, 여러 색실을 섞는 정확한 비율까지. 모든 것이 고문원에 기록된 궁중 침선 기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 이 기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에요. 그 순간 영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바느질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어머니로부터 자신으로 이어진 이 기회가 역사의 소중한 일부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수진이의 다리도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바느질이 가진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85년 겨울, 영희는 정민수 교수의 도움으로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사라져가는 전통 자수 기법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는 영희가 지난 5년간 작업한 대표작들이 전시되었다. 모란꽃, 국화, 매화, 대나무, 연꽃까지. 각각의 자수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다. 특히 겨울 매화를 표현한 작품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눈 쌓인 가지 위에 핀 매화꽃의 고고함과 추위를 이기는 강인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전시 개막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학 교수들, 미술관 학예사들뿐만 아니라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그들은 영희의 작품을 보며 입을 모아 감탄했다. 이런 기법이 아직 남아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궁중 자수를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정교한 손기술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영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25년간 오직 생계를 위해 해온 바느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경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수진이도 목발을 짚고 전시회에 왔다. 어머니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뭐가 대단하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하지만 영희 자신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문화를 이어가고 보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젊은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제자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런 전통 자수를 배우고 싶어요. 이어서 몇 명이 더 같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모두 진지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익혀 돈을 벌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전통 기법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 했다. 영희는 그제야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진짜 일을 깨달았다. 바느질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소중한 전통을 지키고 후세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서 받은 이 귀중한 유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였다. 겨울 저녁, 을지로 쪽방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네온사인들 사이로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생겼다.
1988년 2월의 서울은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올림픽을 6개월 앞둔 도시 전체의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하철역마다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외국어 회화를 익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택시 기사들은 간단한 영어 인사말을 연습했고, 상점 주인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인 해였다.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그런 어느 날 아침, KBS 방송국에서 영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영희 선생님이시죠? KBS 교양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전통 자수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영희는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 을지로 쪽방촌에 사는 자신에게 방송국에서 전화를 걸다니. 하지만 정민수 교수가 추천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올림픽을 맞아서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예정인데 선생님의 궁중 침선 기법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영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송 출연이라니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방송 출연을 이틀 앞둔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전국의 시청자들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전라도 사투리가 부끄러웠다. 8년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고향 말이 배어나왔다. 서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상하게 들을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어머니를 격려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의 바느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방송 당일 여의도 KBS 방송국은 영희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높은 천장과 복잡한 조명 장비들, 여러 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케이블들.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다. 카메라 앞에서 직접 자수를 놓으며 기법을 설명해야 했다. 처음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바느질에 집중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이 꽃잎 하나를 놓는데도 여러 가지 색실을 써야 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려면 적어도 서너 가지 색깔을 섞어야 해요. 영희가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되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잎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다. 궁중에서는 이런 꽃 하나 놓는데도 보름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하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국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통 자수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작품을 주문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저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어머, 저도 시골 할머니한테 바느질 배웠는데 이렇게는 못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해 들으며 영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28년간 오직 생계를 위해 해온 바느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방송 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온 김은호 전문가가 영희를 찾아왔다. 이런 섬세한 기법은 일본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50벌 정도는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도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유럽에서 동양의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량 주문과 전시를 제안했다. 미국의 한 패션 디자이너는 영희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싶다며 거액의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뻤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들으면서 영희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한 벌당 제작 기간을 일주일로 맞춰주실 수 있나요? 우리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자수 디자인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좀 단순화해 주세요. 외국인들은 너무 복잡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가격도 좀 더 현실적으로 책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량 주문인데 너무 비싸면 곤란하죠? 영희는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3년 전 롯데백화점에서 겪었던 일과 무엇이 다른가? 빠르게, 단순하게, 저렴하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도 영희 진짜 기회가 아니라 상품화 가능한 무언가였다. 모란 꽃 한 송이를 완성하는데 보름이 걸린다고 하면 그들은 비효율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 땀 한 땀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하면 감상적인 말은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기법의 깊이와 의미,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정민수 교수의 조언이 영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선생님, 중요한 건 기법을 후세에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문화 전승에 집중하셔야 해요. 상업적 성공과 문화적 가치는 다른 문제거든요. 영희도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이 소중한 기회를 자신 한 세대에서 끝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전통을 왜곡하거나 단순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계승이 아니라 파괴에 가까웠다. 외국 바이어들의 제안들을 하나씩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진짜 전통 자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젊은 여성들이었다.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우리 전통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빨리 배우려고 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옛날에 바느질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들의 진지하고 순수한 눈빛을 보며 영희는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제자는 25살의 김미경이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영희의 방송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배우고 싶어요. 두 번째 제자는 30대 초반의 주부 이정숙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영희의 기법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 번째 제자는 놀랍게도 60대의 박술래 할머니였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자수를 배웠던 경험이 있지만 영희의 우리 전통 기법을 보고 다시 배우고 싶어졌다고 했다. 늙어서 뭘 배우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죽기 전에 우리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도 어머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던 수진이는 점점 전통 복식과 그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엄마 일을 도우고 싶어요. 전통 복식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엄마의 기법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8년간 어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그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 줄은 몰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뭐가 소중하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인걸. 하지만 영희 자신도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가치가 담긴 문화 전승 작업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겼다. 수진이는 대학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복식과 자수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궁중 복식의 시대별 변천사, 각 시대별 자수 기법의 특징과 의미, 색깔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까지. 놀랍게도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던 기법들이 모두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들이었다. 엄마가 쓰시는 이 색실 배합 방법이 조선 왕조실록 궁중 복식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거 왜 찾아서 고생해?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엄마. 이건 학술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엄마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박사 논문감이에요.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1988년 여름 드디어 서울 올림픽이 개막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에 집중되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개막식에서 펼쳐진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보며 영희는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다. 우리 것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올림픽 기간 중에는 외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영희를 찾아왔다. CNN, BBC, NHK, 프랑스의 TF1까지. 각국 방송사들이 한국의 전통 자수 기법을 소개하고 싶다며 취재를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서 영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This is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technique from Joseon Dynasty. Very old method. 영희의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외국인 기자들도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들은 영희의 정성어린 작업 과정과 철학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올림픽이 끝난 가을, 영희는 큰 결심을 했다. 을지로 쪽방촌을 떠나 인사동의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었다. 전통 자수 공방 미인제라는 간판을 달았다. 할머니의 호인 미인과 제주 제자의 자를 써서 지은 이름이었다. 8년간 살았던 사평 남짓한 방에서 나와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갖게 되었다. 공방 한쪽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조선시대 궁중복식 자료들과 영희의 대표작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계승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이었다. 첫 수업을 하는 날, 영희는 오히려 설렘을 느꼈다. 처음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함께 기쁨이 생겼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는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영희야, 이 바늘질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정성을 다하면 꽃도 마음을 알아주지.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렴.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수는 절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영희는 깊은 확신을 가졌다. 이 소중한 전통 기회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영희는 공방 창가에 앉아 새로운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연꽃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는데 진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문득 자신의 지난 28년을 떠올렸다. 광주에서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 마치 진을 속에 떨어진 연꽃 씨앗 같았다. 온갖 편견과 어려움을 겪으며 견뎌온 세월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꽃을 피워낸 지금. 생계를 위해 시작한 바느질이 이제는 문화를 지키고 전하는 숭고한 작업이 되었다.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위축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전통 기법의 전수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수진이와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딸은 대학원에서 전통 복식학을 전공하며 어머니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험과 딸의 이론적 지식이 만나 더욱 완성도 높은 전승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인사동의 겨울 풍경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거리에서 영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다. 할머니에서 시작되어 어머니를 거쳐 자신에게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져갈 준비가 완전히 되었다. 영희는 바늘에 연꽃잎과 같은 색의 실을 꿰며 조용히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기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걸. 28년간의 길고 험했던 여정이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1989년 3월 인사동 골목 어귀에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전통 자수 공방 미인제.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 서려 있었다. 공방 안쪽 작은 방에서 영희는 새로운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벚꽃을 주제로 한 저고리 자수였는데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진짜 벚꽃이 만개한 인사동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문득 9년 전 광주를 떠나던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 철수를 잃고 절망 속에서 딸 수진이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던 그때 보자기에 쌓인 바느질 도구들만 달랑 들고 낯선 도시로 향했던 그 여인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바늘을 실에 꿰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바느질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소중한 전통을 지키고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공방으로 모여들었다. 첫 번째 제자인 김미경은 어느새 1년 차가 되어 기초 자수는 제법 능숙하게 해냈다. 처음엔 바늘 쥐는 것조차 서툴렀던 그녀가 이제는 간단한 매화 문양 정도는 혼자서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모란꽃 꽃잎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해요. 영희는 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연분홍에서 진분홍으로 다시 연보라색으로 이어지는 미묘한 색감 변화. 바늘이 천을 오가며 만들어내는 그라데이션은 마치 마법 같았다. 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자인 이정숙이 감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매일 공방에 나왔다. 처음엔 남편이 시간 낭비라며 반대했지만 점점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응원해주고 있었다. 정숙 씨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돼요. 세 번째 제자인 박순례 할머니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이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배운 자수 기법과 우리 전통 기법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영희야, 우리 것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 몰랐네. 일본 기법은 정확하긴 하지만 뭔가 차가워. 우리 것은 따뜻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법의 정교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다. 할머니가 늘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맞아요. 바느질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성을 다하면 꽃도 마음을 알아준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공방에 들어왔다. 대학원에서 전통복식학을 전공하는 수진이는 요즘 어머니의 기법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 좀 보세요. 수진이가 펼쳐놓은 자료는 조선 후기 궁중 복식에 관한 기록이었다. 특히 순조 시대의 왕비 한복에 놓인 자수 기법이 영희가 사용하는 방법과 놀랄 만큼 유사했다. 봐요. 이 색실 배합 비율이 엄마가 쓰시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할머니가 정말궁에서 일하셨으니까. 영희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손은 평생 바느질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굵고 거친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선명했다. 엄마 덕분에 제가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 궁중 침성 기법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래? 그럼 우리 할머니가 박사 선생님이 되는 거네. 모녀는 함께 웃었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9년 전 영희를 해고했던 미인당의 김 사장이었다. 머리가 많이 휘어진 그는 공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다. 영희 씨, 오랜만입니다. 영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김 사장을 바라보았다. 9년 전의 분노나 원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영희의 방송 출연을 보고 또 이렇게 공방까지 차린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희 씨 실력을 독점하려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영희에게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제대로 된 한복점을 차리고 영희의 기법으로 최고급 한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충분한 자본과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해요. 다른 일이라면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손끝에서 나온 이야기 들으려. 영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 것을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마음은 더 풍족해졌어요. 김 사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사장이 돌아간 후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완전히 화해한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공방에는 영희와 수진이만 남았다. 모녀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엄마, 정말 김 사장 제안 안 받아도 괜찮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괜찮아. 이제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사동 골목에는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전통 찻집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한복을 입고 거니는 관광객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장구를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수진아, 너는 어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엄마의 기법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바늘에 수없이 찔려 굳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손에서 나온 아름다운 작품들을 생각하니 더없이 소중했다. 엄마,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철수가 꿈꾸던 세상은 이미 이뤄졌다. 민주화도 됐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자신도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밤이 깊어가자 공방 앞 골목에서는 단골 막걸리집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남자들이 부르는 애무였다. 구성진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영희는 문득 철수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철수도 술 한잔하면 꼭 그 노래를 불렀다.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애무만큼은 애절하게 불렀다. 그때 영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촌스럽다며 놀리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노래 속에는 삶에 대한 애환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 저 이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요.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이 철수가 늘 말하던 꿈이었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우리 철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1989년 4월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오후였다. 영희는 공방 앞 작은 마당에 앉아 새로운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제자였다. 미국에서 온 한국계 여성으로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우리 전통 자수를 배우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멀리서 걸어오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영희에게 가까이 오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온 김수지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수지는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죽기 전에 고국의 전통 자수를 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이제서야 한국을 찾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우리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손으로 만드는 것에는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영희는 깊이 공감했다. 바다를 건너간 할머니의 마음이 손녀를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천천히 배워요. 급할 것 없어요.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날부터 수지도 영희 제자가 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통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해 여름, 영희의 공방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방송과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부산에서 온 60대 할머니, 대구에서 온 대학생, 심지어 제주도에서 온 중년 여성까지. 하지만 영희는 제자를 무작정 많이 받지 않았다. 진정으로 전통을 배우고 익히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였다. 빨리 기술을 익혀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예술이에요. 마음가짐부터 바로 해야 해요. 영희의 원칙은 확고했다.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가르치는 것. 그래야 진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첫 번째 제자인 미경이가 드디어 혼자서 작은 작품을 완성했다. 연꽃 한 송이를 수놓은 손수건이었는데 비록 선생님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성과 마음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1년 반 동안 매일 공방에 와서 바느질을 배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 것을 느꼈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깊이를 찾은 것 같았다. 미경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영희 제자가 또 다른 선생님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1989년 겨울, 영희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무형문화재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민수 교수와 여러 전문가들이 영희의 궁중 침선 기법을 정식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이었다. 영희 씨, 축하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 교수가 공방에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다. 무형문화재. 그런 게 되면 뭔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국가에서 선생님의 기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영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평생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해온 바느질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매우 기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엄마의 기법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어요. 그래도 별건 아니야.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뿐인데. 영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1990년 봄이 되자 영희의 공방은 이미 인사동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종종 찾아와서 영희의 작업 과정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바느질에 집중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공방 앞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인사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수진이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공방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릴 수도 있대요. 내가 뭔 논문을 써? 엄마 기법을 제가 정리한 거요.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하시네요.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학술지고 뭐고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골목 저편에서 다시 애모가 들려왔다. 이번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옛가요를 부르는 것을 보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는 늘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런가? 그럼 우리 철수도 알았을까?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결혼하신 거겠죠. 모녀는 함께 웃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그리움마저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골목에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영희는 공방문을 닫고 작은 마당에서 마지막 차 한 잔을 마셨다. 10년 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서울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이야.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수진이와 함께 같은 꿈을 키워나간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손기술과 딸의 학문적 지식이 낱낱 더욱 완성도 높은 전통 계승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손녀가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기술 잘 지키고 있어요.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이 총총한 봄밤 하늘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 철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